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변동성들이 좀 있었죠.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건 아닌가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최근에 한 7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현선물 함께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그동안 또 잘 갔다 보니까 쉬어가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고 좋은 움직임은 많은데 아쉬운 것은 안 가는 업종 종목들이 있어요. 어제도 뭐 저희가 김민수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안 좋은데 오늘 충격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이러면서 29만 원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가는 쪽은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뛴 업종은 두고라도 조금 더 자신감을 붙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가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역시나 그 미국과의 협상에 그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조선방산이잖아요. 네, 목표 주가 상향되는 흐름도 증권사에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삼양식품이 120만 원 선 대단합니다. 주가를 네.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170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은 계속 좀 잘 가나? 이런 네, 느낌을 그러니까요. 갖게 해요. 그래서 매수 버튼이 눌러지는 이유가 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주 시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자, 잘 가는 업종 종목도 잘 갔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쉬거나 악재가 있던 업종들도 좀 반등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은 뭘까요?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오늘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함께 싱크풀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갑작스럽게 이 소소뱅크라는 이슈가 테마가 갑작스럽게 어제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4 인터넷 뱅킹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이것도 역시 대선 정책과 맞물리는 것인데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나 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은행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아마도 인터넷 뱅킹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인터넷 은행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정책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제4 인터넷 뱅킹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형성이 됐고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넷 뱅킹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외에 오늘 뭐 HBM 반도체는 SK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HBM 쪽과 그런데 또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또 같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투자 전략 잡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력 설비가 그래도 오늘 전선이나 전력 설비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의 이런 AI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당연히 AI 투자를 하게 되면 전력 설비 관련된 수혜도 함께 있을 수 있다.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함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가 최근에 계속 좋잖아요.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나 앞으로의 설립, 원전 설비를 갖추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유럽은 어쨌든 최근에 몇 년간은 탈원전 기조였잖아요. 원전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기조였는데 간밤에 또 벨기에 쪽에서 유럽의 벨기에에서 탈원전 정책을 뭐 20여 년 만에 철회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그런 원전을 짓는 이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게 된다면 아시아 그리고 미국 북미 쪽뿐만 아니라 중동 쪽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동유럽 말고 서유럽 쪽에서도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이죠.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이 조금 더 수주나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이런 대선 정책,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오늘 쉬어가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대선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개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쉬어갈 때 어떤 테마나 어떤 정책이 대선 때까지 더 상승률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 보셔야 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이 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동안 너무나 잘 갔던 조선방사는 좀 쉬어가는 이제 주도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선방사는 뭐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오늘도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이 사람인데요. 이 제이미슨 그리어가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이 관련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겸사겸사 우리나라에 온 김에 우리나라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체 관련된 대표들, 임원들을 만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요, 미국 측에서 요청을 했답니다. 미국 측에서 HD현대중공업이랑 한화오션의 대표들을 만나고 싶다. 본격적인 구체적인 협상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함께 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리를 미국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그리어 대표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회장과도 함께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석 부회장과도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도 만날 예정.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만날지 안 만날지 아직은 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뭐 깜짝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군함, MRO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을 진행하겠구나. 조금 더 구체적인 협상과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HD현대중공업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한화오션도 다시 주가가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오늘 잘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서 기술적으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점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지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조선주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은 오늘도 잘 가는 흐름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바 있고요. 한화오션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그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이거래면서 붙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좀 보시고요. 1.5% 가까운 상승세로 8만 1,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 연속 최근 붙었습니다. 어제 종가까지만 확인해 보면 오늘 2% 상승하면서 42만 5,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한화오션,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규제되면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주문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엔진 관련주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한화오션과 하나엔진, 하나그룹에서 국내 ETF 자금 쪽에 하나그룹 쪽에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조선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3만 원선 가까이 가는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0.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1%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하반기 이익 개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뭐 장중에 플러스였는데 현재 하락 전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언급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운용사 KKR이 있는데 22일 날 그 보유 지분의 그 30%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추가적인 블록될 우려도 사실상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못 가는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그런 재료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선 관련주는 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5장을 마감할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봇주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지금도 오늘 시장에서도 뭐 어제 그제만큼은 아니지만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뭐 3일 연속 상한가 막 기록을 하다가 어제 주춤하면서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선 테마 형식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요. 오늘의 또 주인공은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봇 관절 기술의 뭐 1위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로보티즈가 이번에는 새로운 생산 기지로 중앙아시아 쪽을 낙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중국도 아니고 뭐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에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생산 기지로 거점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인건비도 아무래도 중앙아시아가 좀 낮고 제조 비용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으면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러시아로도 갈 수 있고 뭐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연결 통로이기 때문에 뭐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에 생산 기지를 거점으로 삼아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배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우디에 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에 갔을 때 전격적으로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막 춤을 추는 모습이나 굉장히 유연해진, 움직임이 유연해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휴머노이드가 가까워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자,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에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겼고 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머노이드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성장 속도도 빠른 중국 시장에도 역시 로보티즈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겹치면서 오늘 유난히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외에도 로봇주들 이번 주에 한껏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이제 주도주로 부각할 수 있을지 일단은 오늘의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보면서 함께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이슈 들으셨을 텐데 오늘 장중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우상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5거래 연속 상승 흐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 강세의 힘을 보이면서 57,9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보다 오늘 에브리봇이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가까운 급등. AI 관련해가지고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인증 이걸 좀 앞두고 있는데 사업 본격화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가는 17,19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1%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로봇계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또 상장 기업이다, 최초의 그 기업이다라는 이슈도 있는 상황이죠. 오늘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오늘 일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는데 그냥 크게 빠지지는 않는 정도 26,150원 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 최근 의미 있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2,100원 선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소폭 빠지더라도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더라도요. 오늘 로봇주 살펴봤고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터넷 은행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소소뱅크란 아까 이 싱크풀에서 테마를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 이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은행을 설립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 약간의 단어들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공약을 내건 것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도 인터넷 은행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지금 메가 트렌드가 그런 상황이고 기존의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인터넷 은행으로 아마 추진될 텐데 이제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하고 인가를 취득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면서 아마 6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최종 선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달라지겠지만 결국에는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일단은 제4 인터넷 뱅킹 예비인가는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AMG뱅크 이렇게 네 가지 컨소시엄이 네 개의 컨소시엄이 신청한 상태인데 가능성으로는 한국소호은행이 조금 가능성이 높답니다. 기존의 대형은행들이 좀 지분을 많이 투자한 그런 컨소시엄이기 때문인데 이러면서 소소뱅크가 테마성 단어로 엮이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이 설립하게 될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앞으로의 토론 이런 이야기 쪽에서 계속 부각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될지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또 테마성으로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 관련된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이슈가 있네요. 리드코프와 메이슨 캐피탈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리드코프 대부업체잖아요. 근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메이슨 캐피탈 지분 47.3%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리드코프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같죠? 2거래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시고 오늘 주가 현재 주가는 그러면서 6,730원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은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고요. 메이슨 캐피탈도 11.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현재 주가가 547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또 흑자 전환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서비스 결제 부분에 안정적인 성장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하반기는 워낙 이제 신규 사업들 붙다 보면은 이익 안정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주가 15%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3,84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퀘스트는 이슈를 얘기하자면 인터넷 은행과 연계하면 기업의 고객들에게 보다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2,740원 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BNK 금융지주하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지분 이제 보유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고 오늘 강보합권 상승하면서 10,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데일리 이슈 필터를 가지고 함께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마켓나우 2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선들을 해답을 모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본방사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감 파이널 샷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파이널 샷도 저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오늘 김동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김동하 전문가님께서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를 쭉 되돌아보면 이번 주는요 시장이 좀 경계감이 굉장히 짙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시장이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은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쉽지 않은 와중에서도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최대 이벤트인 대선이 아직까지 좀 이제 보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본다라면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기회를 잘 잡으셔야 하는데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혼조세가 연일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에서 보고 계시는 투자 포인트도 한번 궁금하고요. 국내 증시 시장에 대한 대선 이슈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한미 통상협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한미 통상협의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게 한미 간의 국가간 동맹으로 인해서 군사적이라든지 외교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호 협력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영향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유예가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런 유예들로 인해서 특히나 반도체, 자동차 이쪽 이제 외교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그 환율적인 부분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7월 FOMC 미국에서는 동결에 대해 좀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 투자자들 그 매매 동향 쪽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에 좀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환율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네, 잠시만요. 금리가 어제 금리가 어제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파월 아무래도 의장이 맞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장이 조금 더 혼자세를 보이기도 했고 그 부분의 영향을 따라서 증시를 좀 보신다면 아무래도 이 금리 상승에 인한 그 부담감이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는 지양을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는 조금 돌아선 듯한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수를 딱 들어맞고 있었던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동하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선정을 해주신 것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돼서 그 테슬라 로봇 그 영상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춤을 너무 잘 춰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보다 더 잘 추지 않나요? 네, 저보단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로봇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로봇 성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 기업들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의 먹거리로서는 그 AI와 로봇
이렇게 이제 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국내 지금 이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 실적을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또한 굉장히 많고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종목을 제가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에브리봇이라든지 로보티즈 이 두 종목을 일단은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종목들이 실적 기반으로서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로서 로봇이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보면서 네, 매매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종목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 텐데 가장 먼저 에브리봇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세를 조금 내주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에브리봇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그 상승 나오는 네.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크게 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네네, 시세를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은 한 시세가 15%가량 네. 상승을 한 모습인데 네. 강하게 슈팅 나오다가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어요.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60주선 터치하고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2월 고점 뚫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만큼 그 직전의 고점을 뚫을 만큼의 지금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로봇주들과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연관이 돼 있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다른 로봇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모멘텀을 좀 발생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의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네. 윗꼬리를 달고 강하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잘 모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 성장을 위한 로봇주들이라고 한다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시세를 내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보티즈 알아볼 텐데요. 사실 어제 14일 날이었죠. 14일 날 수요일장 상한가 안착했고 그 뒤로도 6,000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은 특징적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브리봇과는 좀 네. 다르게 지금까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맞아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팩트인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꾸준하게 더 추가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로봇 관절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출 때 보니까 진짜 사람이랑 똑같이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로봇 관절 기술로는 세계 1위다라는 네.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강한 투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지금 주가 가격상 봤을 때 고점을 찍고 윗골을 달면서 좀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이젠 RN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봇주도 오늘 사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좀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와서는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 조금 끊고 가려는 움직임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을 큰 한 덩어리로 묶어서 봤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비슷한 말씀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일단은 돈을 쓸어 담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이제 그 자율주행 쪽으로도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로봇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사실상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모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휴머노이드 쪽을 조금 더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로봇이 좀 저 분야가 같은 있으니까.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네.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는 실적. 근데 시장이 조금 정직한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치 좋으면 실적에 따라서 강하게 좀 상승세 나오고 실적 좀 실망감 나오면은 좀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는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실적 어떠한 종목들 보고 계시고 이슈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실적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로봇 섹터도 그렇고 로봇,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방산이라든지 방산. 원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앞에 말씀드렸었던 로봇이나 방산, 원전 이쪽 부분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좀 각광을 덜 받았던 식품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식품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 K문화의 힘을 더 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식품 관련해서는 특히나 라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황제주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 선 넘어서는 모습인데 삼양식품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 증권가 리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세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차트 보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시 네. 차트가 좀 오류가 있어서 잘 안 되는 알겠습니다.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선 삼양식품의 모멘텀은 결국에는 불닭볶음면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불닭볶음면도 있는데 사실상 네. 불닭볶음면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네. 일단 삼양식품 자체가 상승이 나오는 모멘텀 자체는 K문화 그리고 실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삼양식품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은 관세 유예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 네.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유예가 되면서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충분히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관세 유예라든지 이런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앞으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세 유예가 라면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왜 호재인 거예요? 일단은 관세 자체가 네. 환율에 수출하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환율에 의존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삼양식품 오늘 두 자릿대 상승인데 네.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너무나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도 궁금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S&D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한 네. 8% 지금 한 7.5% 정도 네. 빠지고 있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같은 네. 경우는 물론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큰 장대 음봉을 한번 만들었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S&D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약 한 3만 원 대비 한 10만 원까지 상승이 나오는 네. 한 300%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오는 이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큰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정장에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 포인트도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절대 강자라고 불렸던 농심. 네, 농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심이 삼양식품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였거든요.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농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식품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삼양식품 이전에 네.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이었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상승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 농심이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모습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봤을 때 사실 이 농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크게 시세를 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봤을 때 분명히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지금 가격이 대략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산 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씩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으로는 BHI, BHI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도 시세를 무려 17%가량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BHI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원전 관련된 외교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많은 증권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뭐 BHI뿐만이 아니라 신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항상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 가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큰 상승,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안정적으로 더 수급이 바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는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네. 뭐 우주항공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이고 방산주의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번 주에 제가 공략주로도 네.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한 85,000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었던 종목이 지금 한 85,000원 정도 매수가를 충분히 주고 나서 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게다가 실적까지 바탕이 되고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까지 철저하게 바탕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매수 의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해보는 섹터 두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로봇주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야기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롯데 관광개발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이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야 이제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종목이 그쵸?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식품 기업들도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문화가 크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크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K문화가 세계 수출에 힘을 얻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관광하기 좋은 국가 1위라는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 추정치가 대략 한 1,900만 명 정도,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이 통계가 이제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지금 뛰어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수요가 충분히 가능한 호텔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면세, 카지노 이런 쪽으로 수요가 당연히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급까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상승했었던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사실 격강을 덜 받긴 했지만 받지 못한 그 뭐 서러움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상 네. 주가 상승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대략 한 만 원대, 11,000원대 이때 지금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대략 한 10,000원 초반, 10,000원을 이탈한다라면 오히려 더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좋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10,000원을 깰지 안 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1,000원 구간, 지금 구간부터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10,000원 초반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롯데 관광개발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매수 타점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이슈필터 오늘 김동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이 거론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 가치를 1대1로 연동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으로 가상자산 사용성을 높여주는 금융자산으로 꼽힙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우리 소외되지 않고 뭐 국부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늘어날수록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가상자산 산업이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환경 구축에 나섰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 발행이 불가능해 규제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 달러로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중 99%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망 이외에 블록체인망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국내에 어떤 그 자산이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한 테나 루나의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발행한 가치만큼 1대1 준비 자산을 비축하고 또 관련해서 회계 검증 등을 받고 또 언제든지 1대1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테라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빨리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지금 정립이 돼야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는 지금 강보학, 약보학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이 낙폭이 1% 넘게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을 봐도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7%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8%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하락 출발하면서 0.87% 하락 출발하면서 뭐 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간밤에 뉴욕 시장도 조금 소강 상태인 모습이었고 우리 시장도 함께 약한 모습. 그래도 코스피에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이걸 봤을 때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은 확실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선물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큰 폭은 아니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지. 제약바이오가 요즘 뭐 이슈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약값도 인하하겠다고 하고 뭐 관세도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금 더 미래의 조금 신기술을 좀 오늘은 체크를 해볼까요? AI 쪽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이걸 뭔가 만들어내고 신약도 만들고 아니면 뭐 AI를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AI가 좀 뒤쳐져 있으니까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아무래도 뭔가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초기에는 네. 이제 다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AI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개념 자체가 네네. 워낙 그 초기 단계에 있었다 보니까 같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시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네. 이제 문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그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네. 협업도 이제 빅파마들이랑 같이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내 AI 신약 개발 업계는 투자를 못 받음으로써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게 지금 좀 네네.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AI 민간 투자 규모를 좀 봤는데요. 이게 이제 AI 신약 개발 수치도 포함되는 그 좀 이렇게 거시적인 네네. 그런 투자 규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도 28% 늘렸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AI 민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한국만 지난해 4.3% 투자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거에 좀 주목할 그래요?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스웨덴이나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보다도 이 투자 규모가 더 적어졌다는 건데요. 이런 개념에서 AI 그 투자 신약 쪽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AI 얘기를 하시면 의료 AI 기업들 뭐 루닛, 뷰노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고 네. 또 말씀해 주신 AI 신약 개발. 근데 요 두 분야가 좀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네. 이제 완전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 AI 말씀하신 네네. 거는 그 영상 진단 보조, 그러니까 CT나 MRI 영상을 보고 암이나 뭐 이렇게 종양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는 그런 기술이고 진단하는 거네요. 네, 환자 모니터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환자의 심전도나 심박수를 체크해서 이 환자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기지 AI로 진단해 주는 거. 그리고 병리 분석 이런 것들이 의료 AI에 포함되고 JLK, 루닛, 뷰노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내면서 조금씩 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후보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 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탐색하고 그리고 그 독성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이렇게 신약과 관련한 AI 기술을 활용한 이 분야 좀 문제라는 네.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신테카 바이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네. 그게 속하고 비상장사가 좀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스텐다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도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장 속도도 더디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AI 신약 개발 기업들도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취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엔젠바이오라는 네네. 코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2023년 7월에 미국에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체 관련 신약 의약품 임상을 대신해주는 CRO 기업을 미국 자회사로 세웠었는데요. 네. 지금 2023년 7월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그 매각을 하고 벌써요?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 중에 매각을 마친다고 하는데요. 그 다른 글로벌 단백질체 의약품 회사에다가 이제 엔젠바이오 AI라는 이 미국 신약 자회사를 팔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이제 원래 엔젠바이오가 이 엔젠바이오 AI라는 그 자회사를 거의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뭐 노보 노디스크에서 일했던 개발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뭐 네. 이제 여러 실험실도 인수하고 장비도 비싸게 들여서 이제 다 갖춰놨는데 이게
이제 투자 혹한기를 지나고 또 이제 코로나 뭐 네네네. 여파도 약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트리 바이오라고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미국의 그 단백질체 전문 기업한테 이제 넘기는 대신 그 야트리 바이오의 지분 일부를 받는 양수도 계약 형태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젠 바이오는 어쨌든 이렇게 매각을 마치면 잘하면 연내 이제 분기 흑자 기대할 수 있을 거로 흑자 보고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를 지속하면 모 회사 엔젠바이오 자체가 이제 존폐 위기에 처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매각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어쨌든 뭐 빠르게 좀 AI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해보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워낙 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잘 안 된 사례로 엔젠바이오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사실 스탠다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좋은 평가들이 꽤나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때 이제 국내를 대표했던 AI 신약 개발사가 네네. 스탠다임입니다. 그 누적 8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한 그쵸, 전적이 있고요. 또 SK 지분도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원래 직원 80명을 27명까지 줄이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스탠다임은 AI 신약 개발사 중에 국내 최초로 해외 자본을 유치받은 기업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파빌리온 캐피탈이라는 그 싱가포르 해외 투자 기관으로부터 받은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뚜렷한 글로벌 신약 개발사들과의 협업이라던가 네. 또 해외 자본 유치라던가 이런 소식들이 사실상 2021년에 그때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신테카 바이오도 네네.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이 이제 계속 늘면서 영업 적자는 14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신테카 바이오가 완전 뭐 이게 존폐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지난달에는 이제 미국의 프레그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그 미국의 회사와 글로벌 회사랑 이제 뭐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플랫폼 상업화에 대한 신뢰도를 쌓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신테카 바이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의 이런 AI 신약 개발 쪽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뭐 아까도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럼 우리만의 일인가요? 우리만의 상황인지 해외 쪽의 이 AI 신약 개발 업체들이나 이 업계 사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사실 투자 한파 때문에 일부 신약 개발사들이 구조 조정을 조금 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마이너한 그냥 이제 작은 이슈이고 이제 비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 자구책이지 전체적인 글로벌 AI 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약간 조정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린 기업은 영국의 베네볼런트 AI라는 회사인데 네. 이제 자체 신약을 이제 원래 개발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축소를 하고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전략을 좀 바꿨다는 거 하나 있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미국의 AI 신약 개발사인데 네. 이제 여기도 임상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괄 종료하고 이제 희귀 질환 포트폴리오로 좀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뭐 이 정도이지 네네. 뭐 좀 우리나라처럼 이제 투자 길이 막혀서 좀 존폐 위기 이런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약 개발 협업이 매우 활발한데요. 특히 빅파마들과의 그런 이제 공동 개발건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사노피 네네. 그리고 바이엘 그리고 파이자 뭐 이런 회사들이 각각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이랑 뭐 많게는 7조 원 규모로 이제 손을 잡으면서 공동 개발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 지금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AI 신약 개발 시장은 그러면 얼마나 커질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2025년에 올해 기준에 한 10조 원이라면 2034년에는 한 23조 원으로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는 어쨌든 빅파마와 이런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우리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AI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 시장이 또 좀 활성화되는 그런 것도 함께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히 누가 AI 신약 개발 후보 물질 더 잘 발굴하냐 네.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신약 개발 자체가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걸리고 또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기업을 다 통틀어서 아직까지 영업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 사이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특히 투자가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새로운 또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 뭐 AI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관련된 모든 산업이 약간 정체됐다기보다는 아직 뭐 진입 발을 들이기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뭐 정책이나 뭐 국가적인 정책도 필요하겠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일단 AI 신약 개발 기업들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 하나 더 살펴볼 텐데 바이오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네. 솔루션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쯤에 네네. 그 미국에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좋은 소식인데 저희도 예전에 한번 이 카티라이프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데 어떤 점에서 잘 나온 건지 조금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려고. 네, 어떤 합니다. 점이 좋았나요? 뭐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네. 네, 이 회사랑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네. 그 베리셀의 메이시라는 똑같은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랑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결코 바이오 솔루션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또 더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베리셀의 메이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에 세계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무릎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이고요. 최초이자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서 사실상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2,60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 매년 성장률이 20에서 25%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지난해만 2,600억 원이지 앞으로는 계속 왜냐하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이제 바이오 솔루션은 좀 내부적으로 국내에도 여러 세포 치료제들이 많지만 이 메이시라는 이 치료제를 좀 아주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주평가 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충족을 해야 임상이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주평가 지표를 메이시가 했던 주평가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두 개를 이제 해서 임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 결과 이제 두 개 지표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연골이 무릎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충전이 됐는가, 얼마나 재생이 됐는가 하나, 네. 그리고 환자의 통증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개선이 됐는가가 줄었는가, 하나입니다. 통증이. 근데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메이시스와 거의 동등하거나 메이시스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 메이시는 살펴볼까요? 이미 임상 3상을 마친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상 3상의 주평가 지표를 이제 보면은 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준점 대비 2년 후에 환자 통증 지표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쿠스 통증이라고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환자가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했을 때 통증이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를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네, 그거를 이제 주관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 점수를 말합니다. 이제 메이시의 쿠스 스포츠 레저 점수는 기준이 42.95점이었는데 이제 수술 이후 2년 뒤 41.8% 개선된 60.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41% 정도 늘어난 건데요. 그 메이시랑 비슷하게 쿠스 스포츠 레저 점수를 이번에 네네. 바이오솔루션이 했는데 바이오솔루션은 베이스라인이 16.8점이었는데 여기서 3배 이상 개선된 52.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낮은 거 아닙니까? 네, 바이오솔루션이 메이시가 60점이고 네네. 바이오솔루션이 52점이니까 더 52.5 점이면. 낮은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통증은 이제 워낙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쵸. 그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선이 이 카티라이프가 더 낮았는데 네. 그 결과로 봤을 땐 더 이 폭은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212.5%나 늘었습니다. 3배 개선이 이상 됐다는 거예요? 개선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솔루션 측의 네네.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개선된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이시보다 쿠스 지표가 더 이제 앞선 것으로 풀이됩니다라고 회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절대 수치는 이 미국 베이시가 더 높지만 카티라이프는 이 개선된 정도가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아까 하나 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표가.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뭐죠? 네, 연골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네, 재생되는지. 네. 이제 이 부분은 원래 바이오솔루션의 카트라이프가 원래 잘하는 거긴 네. 합니다. 연골 재생은 계속해서 입증을 해 왔었는데요. 네. 연골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점이 이제 총점인데 여기서는 15점을 받았습니다. 오, 네. 15점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거의 최상급의 그 연골 개선을 보여줬 만점에 가까운 수치라고 그래요? 보여지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메이시가 1차 지표로 이 주평가 지표로 연골 충전이 얼마 됐는지는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대 이제 비교는 비교는 어렵지만 이 메이시가 베리셀이 학회에서 2021년쯤에 네.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10년도 2010년? 더 됐기 네. 때문에 좀 지금은 더 좋아졌을 것으로 네.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점수가 75.7이었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골 충전 점수만 2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거고 카티라이프는 그 전체 또 다른 그 연골 지표를 다 합쳐서 10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라이프가 기록한 그 MRI로 측정한 연골의 충전 지표가 100점 만점에 80.3점이었는데 이 베리셀의 메이시는 75.7점이었다. 그렇지만 2010년 점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더 이것보다 개선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카티라이프가 유일하게 80점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회사는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어쨌든 그럼 이 무릎 연골이 다시 충전되는 그 효과는 어쨌든 정상급이다라는 거 우리가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거고 아까 이 고통의 이 통증의 개선 정도는 지금 더
메이시보다 잘 나온 것을 그렇죠. 개선되는 걸로는 더 잘 나온 네,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팔아야죠. 미국에 저희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봐요, 이 메이시, 이 베리셀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게 되면은 뭐 주가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알맷이라고 네. 미국에서 2023년에 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라는 그 패스트트랙 지정을 네네. 허가받았습니다. 네이처셀도 이 알맷 지정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그 계속해서 이제 네.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이 알맷 지정은 한마디로 허가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 2상 그 허가를 네. 임상 2상을 잘 마쳤으니 FDA와 상의를 해서 이 알맷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상용하겠다. 이게 회사의 이장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에 이 공장을 짓고 또 제품을 마케팅을 하고 이러려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기술 이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논의 중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업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상업화가 언제 돼서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이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바이오솔루션이 직접 진출할 것이냐, 네.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미국 내 공급망이나 마케팅망을 활용한 전략을 쓸 네. 것이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석 기자님께서 계속 취재하셔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받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사우디, 카타르, UAE, 중동 3개국 순방 5일만이 지대로 땡겼다. 다우 39성 종목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충격의 폭락세, BHI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급등세입니다. 우리나라랑 뭐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국대 축구할 때 보면은 꽤 붙는 국가들인데, 그때마다 중동 축구 침대 진짜 다들 아시죠? 중동 침대 축구 때문에 열불이 터졌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앞에서는 침대 축구 안 하겠죠. 그렇죠? 침대 외교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아주 반겨주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흔들면서 트럼프의 어떤 호의를 살려는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그렇죠? 침대 축구가 진짜 침대 축구임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전혀 졸리거나 전혀 피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세 국가가 아주 경쟁을 하듯이, 그렇죠? 미국에 뭔가라도 하나를 주어 주려고 난리통입니다.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는 뭐 저기 쓰라고 큰 비행기 하나 줘가지고 또 뭐 트럼프가 그걸 뇌물이니 뭐니 뭐 또 난리가 났던데, 사우디는 막 정말 좋은 삐까 번쩍한 데를 데려가고, 지금 다들 뭐 보잉 항공기를 막 몇억 달러니 몇백 대를 구매를 하고, 자, 난립니다. 그렇죠? 저거는 정말 그 축구하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항상 저기에 속으면 안 된다. 힘들어하고 쥐난 척하죠? 힘들어하고 쥐난 척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저렇게 활발한 민족이었구나. 그렇죠? 5.1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중동 3개국 순방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마지막 국가인데 아랍에미리트를 마무리하고 워싱턴 DC로 바로 돌아오기로 한다고 하던데요. 돌아오자마자 또 중동 3개국 순방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질 게 뻔하죠. 거기서 뭐 엄청난 돈을 땡겼다니. 근데 지금 거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사실 있습니다. 중동이 아까 말한 대로 5.1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 중동의 리그들 보면 예전에 중동의 그 축구리그예요. 중동의 사커리그의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막 잉글랜드, 무슨 독일 분데스리가, 무슨 그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뛰던 선수들 다 데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와, 저거 진짜 5.1머니 힘 대단하다. 그 석유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그렇게 스포츠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구단을 막 인수하고 가장 그렇게 여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막 유가가 막 치솟을 때, 돈이 엄청 많아질 때, 5.1머니가 빵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5.1머니가 빵빵하지 않은데 트럼프가 마침 그때 와버려서, 하필이면 3개국 순방으로 와버려서 돈 보따리를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5.1머니가 많긴 많은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완화시켜서 항상 우상향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국이 공히 지금 나온 게 다 AI에 대한 얘기고 AI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젠스낭 CEO가 모든 3개국에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중동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신규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냈고, 거기엔 당연히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탑재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금 중동 3개국 수장들과 젠슨왕의 어떤 면담이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바로바로 이어지는 이런 지금 시스템들이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도 결국 5.1머니로 이 지금 계속 벌어들이는 이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서 AI 시대의 주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주역을 꿈꾸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을 지금 막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AI 굴기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걸 막으려고 젠슨왕 보고 너네 지금 슈퍼칩은 당연하고 조금 슈퍼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칩도 주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젠슨왕이 급하게 중국 가서 우리는 30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예 끊지 못하고 중국에게 맞는 칩을 제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젠슨왕도 뭐 트럼프랑 지금 친밀도를 높이고 있으나 자기도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 많은 가운데 한 번에 빼면 지금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젠슨왕을 회유시키려면 그만큼을 던져줘야 되는데 마침 중동이라는 이 거대한 AI 굴기를 꿈꾸는 요 섹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젠슨왕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그렇죠? 중국에서 빼먹은 매출 내가 중동에서 째워줄게. 그러면 지금 앨런 머스크도 동행하고 있지만 계속 전면에 나서는 거는 젠슨왕이잖아요. 중동의 이 막대한 5.1머니를 기반으로 한 AI 굴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들어가는 슈퍼칩. 엔비디아 너네가 다 해. 어차피 엔비디아가 할 수밖에 없지만 슈퍼칩 자체가. 엔비디아 너네가 다 해. 그럼 중국에서 빠진 매출 여기서 충족되지. 우린 계속 중국 누를 테니 중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 그만 취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의 팀 쿡한테도 맨날 전화하죠. 연설에서 맨날 나오죠. 어제 팀 쿡한테 전화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팀 쿡한테 전화했다고. 그 왜 전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 너네가 중국에다가 애플 폭스콘 공장 많이 갖고 있는 거 이해하겠어. 근데 지금 너네가 인도로 지금 뺀다고 했지. 그러니까 인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새로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미국에다 지어라 하고 팀쿡한테 맨날 전화해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젠슨왕이든 애플의 팀쿡이든 그 CEO들에게 계속 그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장사하거나 중국의 어떤 AI 굴기나 지금 휴대폰 굴기나 이런 것들 최첨단 산업의 굴기를 막기 위해서 너네도 동참해라. 이런 겁니다. 너네도 동참해라. 대신에 내가 당근을 확실히 줄게. 이러면서 중동 3개국 순방에 같이 데려갔고 앞으로 중요한 지역마다 분명히 다 같이 데려다니면서 적을 줄 거예요. 큰 것을 줄 겁니다. 자, 다우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정말 꽤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떵떵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5주 전에 얘기했다. 5주 전에 당장 나가서 주식 사라고 했을 때 다 비판했지.
이제 봐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할 만하죠. 물론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초권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모멘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렇죠? 지금 자기가 리딩방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철저하게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친척이니 친구니 뭐가 미리 선취매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입에서 날려가는 그 좋은 매매 재료 때문에 급등한 이익을 취했다. 그런 것들은 기자들의 어이없는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배제를 한다면 진짜 이런 말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식시장만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만족할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121선에 일단 다우는 막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우 3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지금 시스코가 올라왔네요. 시스코, 암젠, 코카콜라. 지금 말이 또 여기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시스코라는 업체가 4.85로 1등을 했는데 자, 시스코라는 업체가 90년대 엔비디아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90년대 IT 버블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시스코가 생소한 업체일 수 있지만 시스코나 엔비디아나 그리고 엔비디아를 빗대어서 지금 90년대 엔비디아라고 시스코라고 불리우냐면 예를 들어서 금광을 파러 가려면 금괴를 팔려면 뭐가 필요하죠? 금괴를 팔려면 부실 곡괭이가 필요하고 부셔진 금괴를 날릴 삽이 필요하죠. 그 도구를 파는 업체들이 예전에 시스코였고 지금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는 인터넷이 시대였죠. 지금 완전히 거의 멸망한 수준에 이를 것 같이 막 얘기 나오는 인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텔의 시대라고 불렸던 그 90년대 www.com의 신화, 그때 시스코, 아까 인텔은 CPU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시스코는 뭐 했냐? 우리 지금 집에 다 달려있는 여기 더듬이 2개 있는 그 공유기 있죠. 인터넷 공유기. 바로 라우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거 없으면 인터넷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금강이라고 친다면 시스코의 라우터 없이는 인터넷에 접속을 못 합니다. 그냥 깡통 컴퓨터 지뢰찾기는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우터가 없으면.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아까 중동 3개국 나왔지만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고급 데이터 센터의 그 능력을 갖추려면 엔비디아 슈퍼칩 없으면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90년대 엔비디아라고 부르는 것인데 90년대 엔비디아였던 시스코 지금도 살아남아서 다우존스 30에도 있지만 그 90년대, 99년도 IT 버블 터질 때 엄청나게 폭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빗대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도 그 폭락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코의 역사를 잘 참조해라. 이러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시스코가 왜 아직도 다우존스 30에 있는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주역이었고 90년대의 엔비디아였지만 지금 새롭게 2025년도에도 적응을 하여서 이제는 인터넷 시대의 라우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의 라우터 스위치를 만드는 업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스코의 주가는 99년도 IT 버블을 맞은 이후에도 회복을 하여서 그 펀치를 견뎌내고 지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변모를 하지 않으면 인텔처럼 뒤처지게 됩니다. 시스코는 변모를 했고요. 암젠, 코카콜라 이렇게 쭉 나갑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살짝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우랑은 다르게 위로 이미 치솟아서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쉬고 있다는 게 다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지금 나스닥 100 종목의 상승률 상입니다. 어제 그레일이라는 종목이 또 18.5네요. 요즘에 그레일이라는 종목이 계속 1위를 차지하는 날짜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모아놓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겠죠. 차트를 보면. 자, 그레일은 혈액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업체예요. 이게 그 아마존이 지금 제프 베조스가 다른 CEO한테 물려주고 뒤로 물러났잖아요. 뒤에서 지금 우주선 사업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제프 베조스랑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둘이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기업입니다. 혈액 한 방울로 암 진단한다고 해서. 최근에 계속 1위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고요. 자, 시스코 시스템즈가 암젠은 지금 다우 39성 종목의 순위랑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00에도 속해 있고 다우에도 속해 있는 이 종목이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시스코 시스템즈 IT, 그레일하고 암젠, BT. IT랑 BT가 사이좋게 상승률 상위를 구성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121선 이미 뚫고 위로 가고 있죠. 어제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의
예,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어제 S&P 500은 반반이네요. 반반이었고 지금 좀 그 눈에 띄는 거는 넷플릭스의 선전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넷플릭스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닷컴이 지금 2.42로 좀 빠졌는데 자, 아마존닷컴이 이제 중국산 물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가격을 올린다고 지금 선언을 했죠. 물론 가격표 붙이지 못할 거예요. 가격표 붙인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팀 쿡한테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각 이 유명한 기업, 대기업들의 CEO한테는 맨날 전화합니다. 트럼프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아마존한테 가격표 붙이지 말라고 당장 전화했죠. 팀쿡한테 인도로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국에는 절대 새로운 공장 세우지 말라고 했죠. 아이폰 이제 인도로 지금 뺀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부터는 다 미국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 뭐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 600만 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라고 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팀쿡 보고. 어쨌든 맨날 전화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 요즘에 존재감이 적은데 저커버거도 결국 숙이고 들어갔죠. 마로라그 리조트 처음에 가가지고 숙이고 들어가면서 예예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렇죠? 원래 저기 마커 저커버거 파산하게 만든다고 했죠. 트럼프가.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한테 지금 너무 강성이기 때문에 수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0.57 마이너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승률 상입니다. 이 0.35가 지금 1위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죠. 증착 공정의 1위이자 종합 장비 업체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항상 중요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좋았고요. 자, 어제 특징주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지금 다우 30종목 구성 종목인데 자, 정말 폭락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600달러에서 248달러까지 가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 CEO가 뉴욕에서 피습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CEO가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CEO가 또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너무 빨리 하락을 해요. 248달러를 스승의 날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황한 거예요.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가 목표가가 563달러, 677달러였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248달러로 가니까 목표가를 급히 하향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374달러로 하향하고 지금 웰스파고가 351달러로 하향했는데도 주가는 그것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의견이 이미 비중 확대 의견이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 아닙니까? 투자 기업들인데 비중 확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목표가가 너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비중 확대는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를 내리는 희한한 지금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견이 비중 확대인데 목표 주가는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러다가 계속 저렇게 되면 다우 30에서 빠지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니케이 225는 지금 120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가 조금 타격을 입었나 보죠. 상승률 상위를 정렬했습니다. 다이지 산쿄가 지금 1위를 차지했네요. 지금 ADC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이지 산쿄가 그 트럼프가 약값 인하를 지금 강조했을 때 우리는 약값 인하 못하겠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다 경고해줘 또 우리한테 들어온 약값 다 낮춰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만드는 화이자나 이런 거는 싸게 풀었는데 왜 호주, 일본 너네는 미국한테 비싸게 파냐. 미국민들 호주머니에 돈 나가게. 이렇게 지금 해서 다이지 산쿄가 그때 하락을 했는데 오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쿄가조 홀딩스 보험주고요. 미쓰비시 전기 유틸리티. 오늘 방어주들이 강세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 가권은 지금 이제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121선과 아직 이 좀 이격이 있죠.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대만 가권은 오늘 와나이온, 양민해운 다 해운주가 강세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아주 좋죠. 전고점에 저항을 조금 받아서 이틀 연속 음봉이 출현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우는 조금 탄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다시 음봉이 출현하면서 121선에 지금 다시 닿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코스닥 일단 코스피 지금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8일령 순매수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지금 시총 상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4.72로 다시 한번 또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파마리서치가 또 42만 원에 도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금 클래식스는 요즘에 조금 포션이 떨어지고 있어요. 6만 원대로 지금 다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고요. 자, 오늘 많이 올라오는 건데 마리하나 관련주 지금 정책이 하나 나왔죠. 그 의료용 대마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해체가 2위입니다. BHI랑 우리 기술이 10%대 오르고 있습니다.
BHI 특징 중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HI가 17점 이상 오르죠.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BHI 컨센서스가 지금 81억이었습니다. 매출액 1,378억에 영업이익 81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24억 원이 났습니다. 매출액은 부합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40억 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자, 동남아시아 보일러 수주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그 보일러가 아니라 이따만한 산업용 보일러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BHI가 원자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금 포지션을 갖고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지금 뭐 다우 30 종목을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유난히도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을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정작 케어해야 할 것은 본인 건강 아니겠는가.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워낙 뭐 변동성이 있죠. 지금 보면은 긴장과 완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 어느 정도 털고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 역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하반기 대비 잘하셔야 되는데 그 전략 틀 좀 짜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네.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무역 분쟁이라는 표면적인 갈등보다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을 더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뭐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충분히 논리적인 우리가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무역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서로 타결점을 찾아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에 이제 다시 또 모였는데 여기서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또 제주도에서는 미중뿐만이 아니라 미일, 한미 간에 또 이제 그 통상 회의도 또 계속 있으니까 경제 이제 포럼이니까 이런 쪽들의 이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얘기하는데 왜 환율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금리와 환율이 서로 연동돼 있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무역 구조에 있어서의 서로 어떻게 환율에 따른 이익을 내느냐에 따른 중요한 바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죠. 뭐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환율의 변동을 줄 것이고 그 환율의 변동을 주는 것이 관세를 상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메커니즘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관세를 이제 그때도 중국에 부과를 했었죠. 근데 위안화가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절이 나오면서 관세를 상쇄시켰던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실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900원만 주면 우리 돈으로 환전을 했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즐길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1,000원 넘게 줘야만 엔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일본 가서 물론 이제 여행이란 걸 말고 이제 돈으로 개념을 보면 굳이 일본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연준과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데요. 우리가 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견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열린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몇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발언이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발언은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다음 틀에 어떤 내용이 부과되고 빠지느냐.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도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이제 언제 내리냐라는 질문도 연이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우리 이제 6월 말에 금토위가 있거든요. 쉽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면 지금 이제 1.75%포인트 금리 격차가 있는데 그럼 2%포인트로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어쨌든 관세 때문에 그 공급 충격 이런 부분이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장기물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네.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짚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보통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당장 뭐 한 일주일만 쓰고 줄게. 그러면 뭐 그냥 이자 없이 얘기하지만 뭐 1년 뒤에 줄게.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간 프리미엄을 붙여야지. 기간 프리미엄이니까 뭐 그러면 이자를 분명히 이제 감안하시고 리스크도 감안해야 되죠. 왜 그 이자를 받는다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원래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올라가는 건데 장기물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장기물이 꺾이면 어떻게 된다? 그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지만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활황이긴 합니다만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마우스, 그러니까 트럼프 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금리 전망,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월가 낙관론도 있습니다. 네. 전고점을 향해서 뭐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작년에도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에 M7 종목들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가장 궁금하시고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관세에 대한 것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6월 말일에 7월 초면 트럼프가 처음에 관세 부과를 했다라는 그 90일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국은 새로 90일을 부과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새 정부가 또 나오는 것들 뭐 이제 미국 얘기가 좀 별개입니다만 일단 6월 말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개그에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오래된 개그 프로그램인데 나는 리바이벌은 안 해. 뭐 이런 그 정말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기대감 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뭐 간다. 그럼 처음에 맛있는 그러니까 뷔페를 간다라고 그러면 기대감이 있지만 뷔페를 2번, 3번 가다 오면 거기서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그니피센트 7이 처음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AI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리바이벌하지 않고 새로운 동력이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죠. AI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힘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텐데요. 그분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원금만 오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그 간다 그러면 버텨야 되나? 이 고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그 고민이 매물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매물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AI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폭발성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이기 때문에 반대로 설명을 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면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관성에 의한 주가 네. 되돌림 현상이라는 것보다는 AI 기술과 같은 뭐 이벤트, 그러면 데이터 결과 이런 부분이 도출돼야지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증시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경우 항상 이제 점심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음식을 원하지 과거에 얼마 전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만 우리가 젓가락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증시도 처음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자꾸 2달, 3달 하다 보면 나중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슬슬 동력이 떨어지는 게 뭐죠? 정치 테마주들. 슬슬 동력이 떨어지죠. 이제는 뭐 누구랑 관계 있다라 해도 젓가락이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젓가락이 가려면 똑같은 김치래도 이번에는 새로운 뭐 젓갈을 바꿔봤어, 뭐 고춧가루를 바꿔봤어, 뭐 이런 게 있어야 손이 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재료가 얼만큼 신선하냐. 이게 지금 음식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재료가 얼만큼 신선하냐에 따라서 폭발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이제 동조화되는 분위기를 일정 부분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 선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 긍정론도 확산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국내 증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꼴찌했잖아요. 전 세계 꼴찌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30명 있는 반에서 29등, 30등 하던 애가 더 떨어질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쭉쭉쭉 올라올 일만 남았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6월 4일이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수습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 국면으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과 빠르게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압박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우리는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그 알래스카 개발, 그다음에 그 방위비, 소고기 이런 것들 내준다 하더라도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 자동차 철강들이 결국 수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들을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느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가 여러분들 증시가 지금 올라갈 재료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올라갈 재료는 몇 개나 될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혼란스러운 재료는 몇 개 될까요? 혼란스러운 재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해소가 된다라면 그게 결국 호재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소장님 상반기는 이제 조선과 방산이 큰 중심축이 되어줬잖아요. 네. 하반기도 이어지겠죠? 방산 조선은 어때요? 상수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상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피해주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세 부과를 안 하게 된다면 이제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관세 수혜주가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넓히자라고요. 뭐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 에서 각각 정책 공약을 내세웠는데 10가지 이제 10대 공약을 내세웠어요. 거기 이제 하부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정치적인 이슈를 빼고 나면 대부분 5개가 거의 조금 맞물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라든지 증시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그 산업 개발 뭐 여러 가지 A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책주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들 말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올 하반기가 가장 힘이 쓸 때거든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던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다시 이제 총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갖자.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AI, 원전, 신재생 에너지 지금도 강하죠. 거기에 이것은 새 정부도 지금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종시건설이라든지 GTX 같은 경우는 양당이 다르지만 어쨌든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T 기기 부품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텐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 데이터 보면은 올해 전망치가 크게 별난 게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된 그런 업체도 있던데 하반기에 만약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게 좀 조정 꺾이려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IR 정책의 변화가 지금 트럼프 정책의 어떤 것들을 바로미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IR을 하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관세 보조금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어땠죠? 유예시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결국 유예를 시킨다라든지 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IT 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와 관련된 뉴스는 상반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끌고 가기엔 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국한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상반기에 리스크들이 빨리빨리 좀 해결이 그렇죠. 되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가볍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어 달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편안한 하반기를 맞았으면 네.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략들 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차영주 IS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분석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화가 아웃홈을 인수를 했잖아요. 7개월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2조 원짜리라서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차치하고 오늘 기업 평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이제 아웃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급식 그 2위의 자리를 수성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아웃홈을 삼키자 급식판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지 만나볼게요.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이 단체 급식 시장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동안 아주 예전에 25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30년간 급식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런 부분 좀 담아봤고 하나 푸드테크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식 그 사업을 좀 신설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K푸드 그리고 테크푸드 그거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다시 하려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세 번째 아들인 김동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호텔 앤 리조트 부사장이죠.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승현 회장에게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에너지 좀 몰아주고 둘째 아들은 뭐 금융 쪽 몰아주고 이 셋째 아들이 호텔과 유통 좀 쫙 잡을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뭐 포석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호텔이나 뭐 리조트, 골프장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급식 사업 다시 하게 되면 시너지를 강화하게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공 있죠, 조선, 방산, 에너지 이런 부분이 해외에 이제 수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 이제 내수주로 기업이 저평가 받았었는데 이 수출 기류를 타게 되면은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게 밸류, 리레이팅 기대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 로보틱스의 주방 조리 로봇을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 푸드테크와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급식 시스템이나 주방 자동화 기술 이론 쪽으로 더 힘을 몰아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기술이 접목됐다면 하나가 아웃홈을 인수했다고 했는데 아웃홈의 성장 그런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낮은 기업 밸류가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 한편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증권사에서는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급식주의 피어 그룹 이거는
다른 동종 기업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가는 어떨까 이렇게 보면은 국내 주요 플레이어가 지금 한 6개 정도 됩니다.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CJ 프레시웨어, 웨이 그리고 풀무원, 신세계푸드인데 여기에서 4개의 상장사가 있잖아요. 그게 시총 1조는 넘어가는 거고 제가 밑에 증권사의 자료를 좀 붙여놨습니다. 단체 급식 3개사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 풀무원 그리고 신세계푸드인데 그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보니까 현재 굉장히 주가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조용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지금 아오홈이 인수된 이 격변의 시장의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인 산업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 변동성이 크지 않는 거죠. 내수 업종의 한계 부분도 있고 급식이나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이제 확대되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도 좀 높은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대비해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골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이제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왜 삼성 쪽에서 베트남에 급식 사업 진출하는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캡티브, 해외 증설 수혜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내수의 흐름을 갖고 있는 급식 업체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매출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 급식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선진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멀티플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 재평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국내에서도 시장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게 그 군부대 쪽에서 민간 업체를 개방을 했더라고요. 급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외주 업체 탄력 쪽으로 갖고 올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비용 혁신 부분에서도 구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센트럴 키친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원가를 절감하게 하고 이제 위생적으로 좋게 만드는 건데 한 곳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중소 영세 업체들은 좀 하기 힘든 뭐 영역 환경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도입.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로봇주 오늘 튀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같이 묻어나고 있는데 삼성과 현대와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급식 그 부분도 있으면서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둘이 시너지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 원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급식 사업은 이제 중간 사이즈는 다 죽고 대기업 중심으로 업계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대기업 위주의 급식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빛을 못 봤지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탑픽은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투자 포인트,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거나 센트럴 키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곳에서 만들어서 뿌리는 거, 그 확장 가능성, 또 협동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업체가 긍정적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지면 한화가 더 가치가 재평가받을까라는 기대를 하신다면 증권사에서는 현대그린푸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그 현대그린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급식판이 뒤집어지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 질서가 재편될 거고 그거는 하나보다 조금 더 현대그린푸드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또 재미있는 그 답변이 나와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뒤집어진 급식판 안에서 급식 관련주의 재평 가능성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어쨌든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좀 조정이 많이 나오네요. 대선 관련 정책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쭉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새로운 모습으로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